자,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자연적 특성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부증성입니다. 부동성 배우셨죠?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부동, 움직이지 아니한다. 토지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 이게 부동성이었어요. 그럼 부증은 뭘까요?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좋습니다. 부증성은 이렇게 시작하죠. 토지는 뭐 할 수 없어요?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토지의 절대적인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다? 유한하다. 실제 그렇습니까? 토지가? 그래요. 증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 지도가 계속해서 요 모양 요 꼴이죠. 그렇죠? 자, 요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토지는 절대적으로 양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증성은 그런 뜻인데요.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토지는 땅땅땅 생산 비용을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음 없음? 없다. 그럼 저 같으면 이해할 때는 토지는 과자 마냥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찍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양이 어떻죠? 불변, 그리고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부증성입니다. 생산을 더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는 뭐냐면 이미 있는 걸로 우리가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 찍어낼 수 있는데 땅은 찍어낼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 바로 이 부증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이 뭐가 있느냐? 자, 분명히 첫 번째는 그랬죠. 절대량 불변이다.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즉 생산비를 투입하여서 항상 요 관점이요. 물리적 양을 늘릴 수는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물리적 양은 불변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땅은요. 신이 만든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신께서 땅을 만들어서 툭 던져주면 인간이 그거 나눠 쓰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토지도 생산은 안 돼. 그러면 토지라는 건 바로 뭐냐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한정판이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귀해지는 거예요. 땅이. 그럼 우리가 그걸 희소성이라고 하자고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귀해진다. 그렇죠? 희소해집니다. 희소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땅값 올라가겠지?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가고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에다가 토지 문제의 근원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땅값 올라가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즉 희소성이 강함으로 토지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만 옵시다. 지금 얘기를. 뭐 배우고 있어요? 부, 증성. 아하, 얘는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양을 늘릴 수가 없어? 그러면 있는 거 가지고 거래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해져? 귀해지면 땅값은 비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정판 상품이 나오면 매니아들은 서로 살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난리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뭐가 생긴다? 사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한정판에 대한 소유욕 생기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살려고 사람들이 서로 돈 들고 덤비는 게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입니다.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소유욕과 희소성, 지가고, 경쟁 뭐 이런 개념 아시겠죠? 자, 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지역에 아주 괜찮은 땅인데 딱 4개 정도밖에 매물이 없어요. 괜찮은 지역에 4개 땅이면 야, 이거 경쟁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죠? 서로 막 빡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수요자 경쟁. 그러다가 내가 운 좋게 A 땅을 먹었네? 그래서 얘가 내가 차지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 한 톨 샀어요. 그냥. 자, 크지도 않아요. 100평입니다. 땅이. 그러면 이 땅을 쓸 때 상식적으로 대충 쓴다? 빡세게 쓴다? 자, 경쟁의 결과 겁나게 비싼 땅을 겁나게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럼 대충 쓴다? 제대로 쓴다? 빡세게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빡세게 쓰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집약.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얘기죠. 빡세게 쓴다는 거를 집약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집약도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밑에 살짝 빼놨어요. 밑에 용어 정리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집약도의 개념 한번 밝혀볼게요. 앞선 강의에서 생산의 3요소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있다? 토지, 노동, 자본. 다시
땅, 사람, 돈이 생산의 3요소인데 집약도라고 하는 건 그 토지에 자 얼만큼의 노동력과 얼만큼의 자본을 쏟아붓는가의 문제를 집약도라고 합니다. 다시 집약도가 높다라는 건 해당 토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땅에다가 사람 돈 쏟아보면 건물이 슝 하고 올라가겠죠, 위로. 그래서 이 건물이 쭉 올라가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만 올리나? 아래로도 쑤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이 지하화 되는 것도 집약적 이용이다. 그리고 보니까 땅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우 아래 이렇게 쭉 써주는 게 얘가 바로 집약적 토지 이용이죠. 이건 바로 토지의 수직적 이용을 의미합니다. 땅을 이렇게 쓰는 데가 도심이다, 외곽이다. 서울에서 이렇게 써요? 깡촌에서 이렇게 써요? 도심이겠죠. 그럼 도심 땅은 높이가 어때? 높아. 왜 높을까? 멋있으라고 높은 게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니까요. 지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용적을 발휘해서 짓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시겠죠? 그래서 도심의 토지 이용을 집약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 부증성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토지 이용을 빡세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정답은 투입을 겁나게 늘린다.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지하화시킨다, 수직적으로 이용한다. 자,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오케이,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부증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되는 돈과 사람의 양을 극대화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부증성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어, 영속성이라는 게 나오죠. 영속성은 뭘까? 영원히 지속된다. 자, 단어의 뜻이 있네요.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토지는 뭐 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아니한다. 자, 제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토지는 낡거나 늙지 않는다. 땅은 영원해요. 땅을 아무리 써봐. 그래도 물리적으로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사라지지도 않으니까 비소모성, 영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토지와 주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볼게요. 의미 1번. 토지는 물리적으로 소모, 마모, 마멸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그래요. 그래서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은 그래서 우리가 영속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집, 주택, 그러니까 건물은 닳긴 닳잖아요. 그렇죠? 건물 늙어요. 금도 가고요. 자, 그러면 건물은 영속적이라고 하지 않네. 그럼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오래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영속성과 건물의 내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내구재적 성격이 있다. 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속성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생기는가? 첫 번째, 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감가 배제. 그러면서 가치 보존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늘 하는 얘기들. 뭐니 뭐니 해도 땅이 최고다. 10억짜리 차를 사는 것보단 10억 원어치 땅을 사는 게 좋다. 그게 바로 무슨 관점? 영속성의 관점인 거예요. 자, 즉 토지의 물리적 감가는 없다. 물리적으로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토지 가치는 어떻게 해요? 영속적으로 보존되니까 내가 쓰다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그 아들의 아들이 쓰다가 영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것을 가치 보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땅은 영원하고 건물은 오래 쓰니까 수명이 어떻다고 그랬죠? 길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나오네요. 바로 모든 의사결정이 수명이 긴 재화는 장기적 배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은 뭐 그렇지만 집 살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애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파트 한 채 살 때는 얘가 초등학교 갈 때 생각하면서 사진 않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사결정을 대단히 먼 미래를 보고 한다는 얘기죠. 왜? 왜냐하면 아파트의 수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어떤 관점? 장기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영속성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이, 주택시장이 흔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는 감가가 없고 주택은 감가가 거의 없고 토지나 주택, 부동산은 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와 뭐가 분리된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대요. 자, 원래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물건을 사서 내가 소유하면 내가 쓰는 게 맞잖아요. 소유와 이용은 일체행위인데 이게 감가가 없으니까
내가 소유했지만 내 땅을 남한테 쓰게 할 수가 있어요. 남한테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바로 임대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구재들이 임대차가 많이 발달합니다. 뭐 주택도 주택이고 자동차도 렌트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렌트를 해주면 감가가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거의 감가 없다. 토지는 감가 아예 없다. 그럼 무슨 시장? 임대차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랫줄로 가시면 재고시장. 이 재고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길다. 건물 수명, 토지 수명 길다. 아파트가 한 채가 팍 시장에 나오면요. 그게 시장에서 쭉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든 신규 아파트들은 상당 기간 중고나 재고로 발달하는 거죠. 아파트는요. 신규 시장보다는 재고 시장이 훨씬 커요. 이게 다 내구성과 영속성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 얘기할 때 나중에 나올 건데 영속성 덕분에 이득이 두 가지로 생깁니다. 일단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소득이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업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하나 사서 임대차 사업할 수 있죠. 영업. 임대차 사업하면은 임대료라는 수입을 받아요. 임대료라는 수입은 영업소득입니다. 영업을 해서 받은 수입이니까. 근데 이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서만 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택시 운전하고 손님한테 요금을 받았어. 그럼 이것도 소득이득이에요. 영업이니까. 근데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슨 이득이에요? 자본이득. 내가 임대차 사업을 하다가 그 임대차 건물을 팔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건물을 썼다고 해서 5년만큼 낡은 가격으로 파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 왜? 감가가 거의 없거나 굉장히 적으니까. 그래서 되려 되팔 때 내가 매입한 자산을 되팔 때 상당량의 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 아이 솔직히 부동산 투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아먹는 거 5억 생기는 거 요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이 매매 차익을 무슨 이득이다?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한 이득도 이득인데 문제는 처분이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 그게 무슨 이득? 자본이득. 이거 왜 많이 생겨? 감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종류 정도 보시는 게 어떤 영속성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별성인데요. 개별성의 첫 번째. 개별성은 다른 말로 대체성, 비대체성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모두 어떻다? 다르다. 그렇죠? 10번지, 11번지 달라요. 주소부터 달라요. 부동성 때문에 개별성이 생깁니다. 위치가 각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르다. 아파트도 204호랑 205호가 다르다. 이게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는 물리적 관점에서 완전한 대체가 어떻다? 불가합니다. 파생되는 특징? 특징 1번. 가격이나 수익이 뭐가 된다? 개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별 거래. 가격도 건별 다르고 수익도 건별 달라. 그러니까 204호가 2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205호가 2억인 건 아니에요. 아하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거래할 때? 어쩔 수 없어요. 1대1 거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가격과 수익이 개별화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자, 중개업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거래는 맨투맨이에요. 그리고 이 컨디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를 연결하는 게 중개업인 거예요. 두 번째,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는 건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법적, 계약적 대체 안 돼. 210번지 계약해놓고 211번지 받을 수는 없어요. 다시. 이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얘가 약간 터진 것 같아. 그럼 그 옆에 과자 사셔도 돼. 이걸 물리적 대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이 꽂은 것 같아서 옆에 땅 가져오면 안 돼. 그러니까 법적, 계약적으로는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개별화. 가격과 수익이 개별화되면요. 바로 뭐가 안 되냐면 규격화가 안 돼요. 규격화가 안 된다고. 이게 비표준하고요. 규격화가 안 되면 얘 유통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표준화, 비조직화, 유통 불가 이러한 특성들은 다 뭐 때문이다? 개별성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적 특성 요 정도 보신 건데요. 그럼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문적 특성을 보러 좀 가보겠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땅을 뭐해요? 먹진 않습니다. 사람이 뭐합니까? 씁니다. 그럼 걔를 뭐라고요? 용도.
그런데 토지는 그 용도가 겁나게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이해되시죠? 아까 의미 자체가 뭐가 어렵냐고.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바꿔가면서 활용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용도 변경 얘기 하나 써놓을게요.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활용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럼 이걸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이 뭘까? 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용도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골치가 아프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최유효 이용.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 옆에 여러분 계신 댁이 있잖아요. 댁에 옆에 땅 100평 정도 생기면 거기다 뭐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땅이 100평이 생긴 거야. 어이씨, 주택 지을까? 장사할까? 농사 지을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행복한 고민해야 되잖아요. 토지는 이걸 무슨 용도로 써야지 최고가 될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의 용도는 무엇일까? 자, 얘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용도가 버라이어티하니까 어떠한 용도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을 최유효 이용의 판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고민 한번 해도 좋으니까 땅이나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용도적 공급이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수업하고 맞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증성 기억나시나요? 부증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까 토지에는요,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니까? 공급이 안 돼. 물리적 공급이 안 돼.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하죠. 주변에서 개간, 매립, 간척을 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해서 새만금 사업 했잖아요, 우리. 간척이 뭡니까? 갯벌을 메꿔서 농업용지, 공업용지 만드는 거예요. 간석지, 그러니까 뻘을 메꿔서 택지화하는 작업이 간척 사업인데, 간척을 하면은 기존에 없던 공업지가 팡 생겨나잖아요. 기존에 없던 농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간척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행위다? OX.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X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생산인데요. 생산은 뭐냐면 제로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생산이에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생산인데, 자, 간척 사업 봅시다. 원래 뭐였죠? 그 자리가 뻘이었어요. 근데 그 뻘을 메꿔서 그만큼만 공업용지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약간 쉬운 말로 뻘을 농지로 용도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인 땅을 흰색으로 바꿨을 뿐이지 제로인 땅이 1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육지로 전환이 된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간척인 경우에도 이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부증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간척 사업이 절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할래? 자,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용도적 공급. 그러니까 간척 사업은 그저 뭘 한 것이다? 용도적 공급을 한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이 아니라 그저 이용 행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용도가 어떻기 때문이다? 다양하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렇죠? 자, 관련 지문들을 밑에 좀 보시면, 첫 번째, 토지는 이용 행위의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 변경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전 강의에서 배우셨던 게 용도 변경 중인 땅 후보지 이행지 앞에서 배우셨죠. 후보지나 이행지는 둘 다 변경 중인데, 이러한 토지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토지의 용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개간, 매립, 간척, 마무리. 얘는 부증성을 깨는 게 아니에요. 부증성의 예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전 세계의 모든 토지는 무조건 부증성이야. 대신에 간척을 뭘로 설명할래? 그러면 얘는 그냥 이용 행위를 바꾼 용도 변경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특히나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좀 몇 개를 보셨죠. 입문 과정에서 총론 강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파트가 개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경제론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제가 또 다음 강의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